네,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액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도대체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자, 오늘 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 변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은퇴 후 재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더 궁금하다. 자, 뭐든 좋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국세청 백문백답 살펴보다가 이번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가 워낙 좀 뜨거운 이슈가 됐잖아요. 네.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다, 뭐 아니다 논란이 됐는데 먼저 좀 살펴보고 뒷부분에 국세청 백문백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액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격이고요. 예. 보통 시세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 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인데요. 예.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세금이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5년에서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주택 유형별 그리고 가격대별로 현실화 기간이 다르게 설정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재의 현실화율 평균이 예. 각각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현재 69% 수준이고 예. 단독주택은 53.6% 수준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맞추게 되면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상승분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30년까지 90%를 맞추고 단독주택은 35년까지 90%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예.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도 시세 15억 이상은 현재 현실화율이 75.3%로 높은 편이고요. 9억 미만은 68.1%로 차이가 나니까 15억 이상은 더 빨리, 9억 미만은 더 늦게 2030년이 되어서야 최종적으로 90%가 되도록 설정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 90%를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 100%가 돼야 현실화 아닙니까? 네, 뭐 원칙대로라면 맞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되면 좀 다소 과격한 상승이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을 감안해서 완충 장치를 10% 정도 둔 거고요. 가령 매년 1월 초에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당시 시세의 100%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는 그 해의 하반기에 나오게 되니까 예. 연초를 기준으로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더 내라라는 식으로 불만이 커질 수도 있게 되고요. 뭐 저랑 오래 방송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직설적인 타입이고 네. 뭐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참 논란이 많아요. 이 현실화 네. 문제로. 정말 이게 세금 폭탄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싼 집값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거에 맞는 보유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상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시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왔던 것을 너무 단기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예. 다만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하고 관련해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앞전에 그런 너무 급속도로 올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기간을 좀 넉넉하게 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집값 안정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전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예. 여러 가지 세액 공제라든지 혹은 금액이 좀 작은 것들은 재산세 감면 같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 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게 같은 내용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뭐 다른 부분에도 세금을 올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양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 아마도 1주택자에 비해서 뭐 적어도 3배에서 뭐 많게는 10배까지 예. 충격이 더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이 고가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 얘기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 반영할 때 낮게 산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실제로 더 낮은데요. 예.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구조나 평면이 표준화돼 있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고요. 같은 단지에서는 가격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고 파는 거래도 많은 편이라서 가격 확인이 쉽고요. 근데 단독주택은 한 번 거래되고 나서 같은 집이 다시 거래될 때까지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같은 지역에 똑같은 블럭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가 붙어 있는지 땅 모형은 어떤지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가격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낮은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고가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예. 자, 지금부터 가장 궁금한 부분 짚어볼 텐데 세금이 얼마나 오르냐 관심사거든요. 아직 뭐 정확히 시행된 내용은 아니라서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살펴주시죠. 네, 다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예. 시가 15억 원 정도인 강북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예. 1주택자이실 때 내년에 약 25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게 되고요. 예. 22년과 23년에는 330만 원, 46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2029년 무렵에는 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역시 크기는 하지만 1주택자는 가격 대비해서는 비중이 좀 그래도 낮은 편이고요. 근데 2029년에 1,000만 원이면 네. 거의 4배. 그렇죠. 성수율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매년 1.5배씩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 속도는 예. 부담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기준 자체가 시세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더 빠르게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4배 정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자,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집을 구매한다. 영끌. 한 채 구매한 서민들 생각하면 부담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중저가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라고 통상 부르는 것들의 예, 경우에는 앞의 경우보다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빠르게 현실화되더라도 최대 130%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고요. 공시가격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6억 원 이하라면 예. 10% 이상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시세 6억 원에 공시가격이 한 3억 정도 되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재산세는 약 45만 원이고 내년에는 49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내년에는 한 42만 원 정도를 내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감면이 끝나고 궁극적으로 90%가 되게 되는 2030년에는 이것도 116만 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 많이 오르는군요. 강남권의 고가주택은 어떻습니까? 뭐 시세 한 25억 원 정도 되는 고가주택, 그러니까 꽤 비싼 집이죠. 예. 이 경우에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유세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데요. 내년에 1,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22년, 23년에도 계속 늘어나서 25년도에는 약 3천만 원 정도를 내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시가 대비해서는 0.7% 수준이니까 예. 뭐 이제 과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고 다만 당사자들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고가주택의 경우는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는데 공시가격 결정 정보 제대로 공개가 됩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단 거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낮춰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느 정도 거래 시세라는 게 표준화되어 있어서 예. 궁극적으로는 현실화율에 따라서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관건은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각 단지별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고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많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자세하게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이 나온 단계라서 앞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국세청 백문백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취득세가 올해 이제 8월 12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이 8%, 3주택은 12%로 인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2배에서 한 3배 정도 오르는 겁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도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 다주택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고요. 다만 이사를 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즉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중과 대상은 아니니까 그 경우라면 괜찮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바뀐 내용이 많았던 게 바로 취득세 쪽인데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수를 계산할 때 기존 같으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에 대한 구분을 따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갖고 있는 집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지만 취득세에서는 집이 몇 채든 그러니까 여러 채를 사더라도 금액에 따라서만 뭐 1에서 3%의 세율 똑같은 세율을 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취득세에 대해서도 세대에 대한 구분이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좀 난해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을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집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취득세에서도 주택수를 계산을 해서 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기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자녀 그러니까 이제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이제 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예.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30세 이상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 중에서 만으로 18세는 이상 그러니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녀가 만약에 월 70만 원 이상 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예. 이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집수가 부모의 집수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 가족일 경우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생계를 따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집을 구입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취득세에서도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전에 양도세 같으면 분명히 이 부분 비슷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들을 했었는데 취득세는 전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세대를 기준으로 쭉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또 재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1834번님, 이번 취득세법이 바뀌기 전인 7월 2일에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잔금이 다음 달인데 그러면 저도 취득세를 좀 높게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제 다주택자로 취득을 하시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취득세를 높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12일부터 취득세를 높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대책이 나왔던 게 7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2일 날 계약을 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종종 규정대로 1에서 3%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역시 종전에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예. 0423번님,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갈 계획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지만 정해진 기간에 팔고 갈 건데요. 언제까지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통구, 장안구, 건성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고 팔달구는 비조정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팔달구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기존 집을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되고 나머지 3개의 구로 조정대상 지역인 구로 가실 때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7039번님, 서울 마곡에 오피스텔 샀는데 아직 분양권 상태로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임대를 놓을 계획인데 이 오피스텔도 그러면 주택에 따른 중과세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앞쪽에서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못 드렸는데요.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앞으로 집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분양권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집인지 업무용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강화된 법률에 의해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4.6% 예전대로 원래의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8930번님께서는 주택의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도 주택세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오피스텔은 집으로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피스텔이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나오다가 예.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이제 주택분 재산세로 바꿔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오피스텔도 취득세에서도 집수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니고 예. 올해 8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한 집이 새롭게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고지가 나올 때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253번님, 지난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명의의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부부 명의의 집이 따로 있고요. 상속받은 집도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는지 여기에 따라 이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하셨네요. 네, 세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고 5년, 그러니까 즉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를 제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 5년 뒤부터는 거꾸로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니까 상속주택도 그 전후로 만약에 이사를 가실 거라면 5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예. 5년 넘어서 가게 될 경우 이렇게 맞물려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좀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때 5년 넘은 다음부터는 상속주택이 집수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좀 확실히 세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네. 좀 합법적인 것도 있네요.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 거죠. 네. 예. 자, 5596번님. 형제들끼리 공동 명의로 투자한 집과 임대 등록한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제 상속의 경우에는 집수에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예. 네, 상속을 통해서 통상은 이제 지분으로 가족 형제분들끼리 나눠서 가지시는 경우에는 이제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빼주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속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매매, 그러니까 같이 투자를 해서 뭐 형제분들하고 투자를 했든 아니면 지인간에 투자를 하셨든 매매로 공동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수에 무조건 포함이 되고 이 집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집수에서 빼주지 않고 무조건 다주택으로 보게 된다. 예.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5724번님, 강북의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가 되면 대략 얼마의 세금을 좀 내야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지금 한 80% 정도, 80만 원 정도에서 한 100여만 원 조금 안 되게 내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세부담 상한이 어떻게 걸리는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대치로 잡더라도 130%가 한도이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한 80만 원 정도 냈다라면 80만 원에 130% 정도를 내년에 내시게 될 겁니다. 또 집값도 오르니까. 예, 그렇죠. 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030년에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겠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는데 90%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거고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합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예. 일시적으로는 중간에 좀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도 매년 단위로는 조금씩 조정은 될 거고요. 예.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달성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시기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90% 목표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 여쭤보면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좀 처분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양하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 가령 다 똑같은 다주택자이고 비슷한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종부세 부분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어도 임대주택 기간으로 등록한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예. 종부세로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세가 공시가격이 빠르게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없으니까 재산세 부담만으로 쉽게 팔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못했거나 늦게 등록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천만 원 이상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